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탐험을 함께하는 깊이 있는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24일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과 또 경제 상황이 어떤지 저희가 확보한 2025년 한국 부동산 및 경제 심층 분석 자료 묶음을 가지고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그 정부의 15 부동산 대책 나왔잖아요. 그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뭐 이재명 대통령이 잃어버린 30년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정책 의지를 강하게 보이는데 그 배경은 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그걸 딱 짚어내고 여러분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실 수 있게 돕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자료들 한번 펼쳐볼까요? 네, 좋습니다. 정부 대책 발표되고 이제 9일째인데 자료 보니까 시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관망세다 뭐 이렇게 분석하네요. 네, 그렇죠. 다들 좀 지켜보자는 분위기 같아요. 근데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세부 데이터를 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요. 전월보다 45%나 확 줄었는데 같은 기간의 주간 가격 상승률은 오히려 0.55%. 이게 역대 최고치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상반된 신호잖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게 바로 지금 시장의 복잡성을 딱 보여주는 지적인데요. 자료 분석을 보면 이제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서울 전역 투기과열 지구 지정이라던가 아니면 LTV, 그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40%로 강화한다던가 이런 조치들이 딱 나오니까 시행되기 전에 빨리 계약하자. 이런 막차 수요가 잠깐 몰렸던 걸로 보입니다. 막차 수요. 급하게 타려는 사람들이요. 네, 그렇죠. 그 급한 매수세가 단기적으로 가격을 좀 밀어 올린 거죠. 하지만 거래량 자체가 45%나 줄었다는 건 이런 잠깐의 현상을 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멈춰서 정책 효과를 지켜보자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일단 지켜보자. 네.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이 이런 규제 분위기 속에서도 어떤 트렌드는 되게 굳건하다는 거예요. 자료에도 나오는 얼죽신 이란 말 있잖아요. 얼어 죽어도 신축이요. 네. 그만큼 수도권 신축 아파트 선호는 여전하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규제를 좀 피한 경기도 구리나 동탄 같은 곳 있잖아요. 네네. 거기로는 매수 문의가 한 30% 늘어나는 풍선 효과도 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쪽을 누르니까 다른 쪽으로 수요가 몰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 규제의 영향이라는 게 바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또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네요. 그럼 이런 현상들이 결국 수도권이랑 비수도권 격차를 더 벌리는 쪽으로 가는 건가요? 자료에서는 이 지역별 온도차 이걸 어떻게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수도권은 이렇게 복잡하게 움직이는데 지방 부동산 시장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자료를 보면 지방 아파트 가격은 무려 98주 연속으로 하락세고요.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한 주 만에 0.8%나 떨어졌어요. 하락폭도 꽤 가파르죠. 98주면 거의 2년인데요. 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주택 물량도 전국적으로 한 5만 호 정도 되는데 이것도 대부분 지방에 몰려 있고요. 그러니까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정말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KB부동산 2025년 전망을 봐도 전체적으로는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일 거다 이렇게 예측하면서도 나중에 금리가 좀 내려가면 회복세를 보일 텐데 이 회복마저도 수도권 중심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회복도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매매 시장도 문제지만 저는 이 전월세 시장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자료에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42%나 줄었다고 나오는데 이거 거의 반토막 아닙니까? 네,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세입자들한테는 어떤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이 전세 매물 부족이요. 지금 주거 시장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2만 5천 건 수준까지 뚝 떨어지면서 구하기가 어려워지니까 평균 전세 가격은 8억 원까지 치솟았어요. 8억이요? 평균이? 네, 평균이요. 이게 불과 1년 전보다 16.5%나 오른 금액입니다. 전세를 못 구하니까 세입자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월세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월세 전환율이 9월에 42%였는데 10월에는 70%를 넘어섰어요. 폭발적으로 늘었죠. 70%요? 거의 대부분이 월세로 간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요가 몰리니까 월세 가격도 당연히 뛰었고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15만 원, 전년 대비 32%나 올랐고 평균 보증금도 2억 9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게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라 빌라나 원룸도 비슷해요. 평균 월세가 72만 원, 특히 강남은 98만 원까지 올랐다고 하니까요. 이걸 다 합쳐보면 세입자들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이 1년 사이에 평균 35%나 늘어났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35%면 정말 엄청난데요. 네. 그래서 자료에 인용된 헥스,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 반응을 보면 전세 유랑민 됐다, 월세 내느라 허리 휜다, 이런 표현들이 막 등장하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정말 피부로 와닿는 수치들입니다. 주거 시장은 이렇게 어려운데 그럼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좀 분위기가 다른가요? 그쪽은 어떤가요? 상업용 부동산은 주거용이랑은 약간 다른 모습이에요. 물류창고를 빼면 오피스나 호텔 같은 다른 부분들은 거래량 자체는 늘고 있고요. 특히 오피스는 공실률도 낮고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오, 그렇군요. 다만 역시 내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상가, 그러니까 리테인 시장은 소비자들이 이제 가성비를 많이 따지잖아요. 그러면서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어요. 핵심 상권이나 아주 저렴한 상가는 괜찮은데 좀 어중간한 곳들은 어려움을 겪는 거죠. 반면에 시대 변화를 반영해서 데이터 센터라던가 아니면 1인 가구 늘면서 코리빙, 그 공유주거 같은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투자는 늘어나는 추세고요. 새로운 수요가 생겨나는군요. 네. 관련 자료 중에 JLL 보고서를 보면 2025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일 거다 이렇게 보면서도 특히 나중에 금리가 내려가면 좀 얼어붙었던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또 있어요.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 문제입니다. 아, PF 문제 계속 얘기가 나오죠. 네, 이 PF라는 게 특정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미래 현금 흐름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방식인데 만약 이 부실 문제가 터지면 자금줄이 막혀서 중소형 개발 사업은 힘들어지고 돈 많은 소수 대형 투자자들만 참여하는 소위 메가딜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경제 전반으로 한번 가볼까요? 결국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제일 근본적인 힘은 경제일 텐데요. 저희가 본 자료들에서는 공통적으로 한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거라는 우려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마주한 주요 과제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2025년 하반기 한국 경제는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역시 성장 동력 자체가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국책 연구기관인 KDI 같은 경우는 건설 경기가 위축되고 또 글로벌 통상 환경도 나빠지면서 올해 성장률을 0.8%로 봤고요. 내년 전망치도 1.6%로 아주 낮게 잡았습니다. 0.8%면 정말 낮은 수치인데요. 그렇죠.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1.7% 역시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추정치가 한 1.6% 내외거든요. 그걸 간신히 넘거나 밑도는 수준입니다. 이게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좀 약해지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로 볼 수 있어요.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반도체랑 ICT, 정보통신기술 쪽 수출은 괜찮다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경제의 다른 한 축인 내수예요. 민간 소비나 건설 투자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면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기업들은 수출로 어떻게든 버티는데 가게들은 지갑을 닫고 건설 현장은 조용하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곧 부산에서 에이픽 정상회의 열리잖아요. 근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가능성 때문에 통상 리스크,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리나 물가는 좀 어떤가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에서 3번 연속 묶어뒀는데 시장에서는 그래도 계속 금리 내릴 거라는 기대가 큰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연내나 내년 초까지 한 75bp, 그러니까 0.75%포인트 정도 내리지 않겠냐, 이런 시각이 좀 우세합니다. 하지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결정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1,900조 원이나 되는 가계부채 부담이 크고요. 또 원달러 환율도 여전히 불안정하거든요. 그렇죠. 부채랑 환율이 문제죠. 네,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다시 빨라지거나 자칫하면 환율이 급등할 수도 있다. 이런 부담감이 큰 겁니다. 딜레마네요. 다행인 점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요. 국제 유가가 배럴당 69달러 선까지 내려오면서 물가 상승률은 2.0% 수준에서 좀 안정될 걸로 예상이 돼요. 물가 부담은 좀 덜었지만 환율은 여전히 문제입니다. 원화 가치가 좀처럼 오르질 못하고 계속 약세를 보이는 이른바 하방 경직성이 뚜렷해서요. 이게 수입 물가 관리나 외환 시장 안정 측면에서는 계속 불안 요인으로 남아있는 거죠.
자료에 인용된 엑소포스트처럼 일각에서는 금리나 타이밍 놓치면 경기 침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요. 결국 경기 부양과 금융 안정, 이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한국은행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네요. 하면 관세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특히 우리 주력 산업인 자동차나 반도체 타격 우려가 있고요. 또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가 우리 경제에 미칠 간접적인 영향은 어느 정도일지, 이런 대외 변수가 너무 많아요. 내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PF 부실 문제가 언제든 금융 시스템 불안 요인이 될 수 있고, 또 AI나 로봇 기술 발전이 가져올 고용구조 변화 문제, 심지어 자료에서는 대통령 탄핵 가능성 언급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거론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잠재 성장률 및 또는 저성장 국면이 굳어질 우려가 커서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 노력이 정말 시급하다. 이런 진단입니다. 오,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경제 상황이 구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앞에서 살펴본 부동산 시장 현상들이랑 이 거시경제 지표들 사이에 어떤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핵심적인 연결고리는 이겁니다. 경제 둔화, 그리고 금리 정책 방향, 또 각종 대내외 리스크들이 부동산 시장의 수요, 공급, 그리고 가격이라는 세 축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죠. 우선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아무래도 가계소득이 정체되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건 바로 부동산 구매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특히 경제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지방 같은 경우는 이런 구매력 약화가 가격 하락세를 더 부추기는 요인이 되는 거죠. 아까 98주 연속 하락했다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네, 지방 하락세가 심각했죠. 근데 수도권은 또 상황이 달라요. 만성적인 공급 부족 문제, 특히 최근 몇 년간 신규 주택 착공 물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확 줄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도 제한된 공급 속에서 실수요나 일부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오히려 가격이 잘 안 떨어지거나 상승 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공급이 부족하니까요. 네, 이게 결국 수도권과 지방 간의 자산 가치 격차, 즉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구조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KDI 같은 기관에서도 이런 현상이 자산시장 불안감을 키우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고요. 금리 인하 가능성은 그래도 부동산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지 않나요? 대출 이자 부담이 줄면 아무래도 집 사려는 움직임이 좀 더 활발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정부 15호 대책, 특히 DSR 규제 강화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이 두 개 관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분명히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낮춰서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15 대책으로 DSR, 그러니까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 상쇄된다. 네, 즉 금리가 낮아져서 이자는 줄어도 내 소득으로 빌릴 수 있는 대출 총액 자체가 줄어들면 실제 구매력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빌릴 수 있는 돈 자체가 줄어든다. 네, 오히려 다른 쪽에서의 부정적인 영향도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아까 물가 상승률이 2.0% 수준으로 안정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역설적으로 건설 비용 상승 압력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어요. 인건비나 원자재 가격이 쉽게 안 떨어진다는 의미죠. 이건 또 아까 말씀드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부실 위험을 더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건설사들 자금 조달 비용이랑 공사비 부담이 커지니까요. 결국 이건 신규 주택 공급이 지연되거나 위축되는 걸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자료를 보면 2025년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26만 호 수준으로 이게 역대 최저치에 해당할 걸로 전망돼요. 이 만성적인 공급 부족은 다시 전세 가격 상승과 전세난을 심화시키고 이건 또다시 월세 전환율, 아까 70% 돌파했다고 했죠? 이걸 높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악순환이네요, 정말. 네. 그래서 금리 인하라는 단편적인 호재보다는 DSR 규제, PF 리스크, 공급 부족이라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러면 대외적인 리스크 요인들, 예를 들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이라던가 중국 경제 상황 변화 같은 것들도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볼 수는 없겠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국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나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진짜로 출범해서 한국산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데 높은 관세를 매긴다면 해당 산업 수출 경쟁력이 약해지는 건 물론이고 관련 기업들 실적도 나빠질 수 있겠죠. 이건 그 산업이 몰려있는 지역, 특히 지방 제조업 기반 도시들의 고용 불안이나 소득 감소를 일으키고 결국 그 지역 부동산 수요를 위축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지역 경제랑 바로 연결되는군요. 네. 또 미중 갈등이나 한미 간 통상 협상이 잘 안 풀려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이게 국내 외환시장 불안으로 이어져서 금융기관들이 리스크 관리 강화하면서 대출 문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건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금 조달 환경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오는 EPF 부실 문제는 단순히 주택 공급을 넘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도 자금 조달 어려움을 키워서 거래를 위축시키고 아까 말했듯이 자금력 있는 소수만 참여 가능한 대형 매물, 메가딜 위주로 시장을 재편하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 충격이 국내 금융 시스템과 부동산 시장으로 넘어올 수 있는 경로는 아주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종합해보면 이 자료들 분석의 핵심 메시지는 금리 인하 같은 잠재적 호재가 있긴 하지만 DSR 규제라던가 고질적인 공급 부족, 또 PF 부실 우려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대외 리스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요인들이 결과적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그러니까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그 뒤에 있는 높은 가계부채 수준, 잠재된 PF 부실 문제, 만성적인 공급 부족 같은 구조적인 취약점들, 여기에다가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변수들이 어떻게 서로 작용하는지를 면밀히 봐야 한다는 거죠.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 전반의 어떤 내구성, 맷집 같은 것이 좀 약화되고 있다는 경고로 읽어야 합니다. 네, 오메 저희람 짜장면면 잘변제를 통해서 2025년 10월 말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과 경제가 정말 얼마나 복잡하고 또 다층적인 국면에 놓여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 속에서 나타나는 거래 절벽 현상, 또 단기적인 가격 불안정, 심화되는 전세난과 급증하는 월세 부담, 그리고 무엇보다 뚜렷해지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 현상까지 정말 어느 하나 간단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아파트 가격이 오르내리는 그 표면적인 현상 너머에 숨어있는 구조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과도한 가계부채, PF 부실이라는 시한폭탄, 만성적인 공급 부족 이슈에 더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또 국내외 정치적인 리스크까지 함께 고려해야만 전체 그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입체적인 분석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여러 분석과 전망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과 경제가 어떤 경로를 밟아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특히 오늘 대화에서 여러 번 핵심 키워드로 등장했던 자산 양극화 현상이 단순히 부동산 시장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은 무엇일지 잠시 시간을 내어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